안녕하십니까. 신의기는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흐무트가 함락됐냐 안 됐냐 논란이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흐무트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프리고진의 쇼였다 라는 게 지금 이 우크라이나 당국의 주장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바흐무트에다가 그 행정청에 프리고진이 야 내가 우리 바그너그룹 깃발 꽂았어 라고 한 그 행정청 건물에 우크라이나도 깃발을 꽂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러시아군이 점령한 것 그건 사실 무근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 해당 지역 전황 알려드리겠고,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전투기가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 늘어나는 전투기에 비해서 조종사가 부족해서 조종사 모집 공고를 국제적으로 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공세를 위해서 기계화 부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3개 기계화 군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계화 군단을 지휘할 면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러시아 군들이 오줌을 지릴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기는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530명의 러시아군이 죽었습니다. 전차 8대 격파, 장갑차 6대 격파, 차량 9대 격파 등의 전과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바흐무트 북쪽에서 생긴 전과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북쪽에서 전차를 동원한 공세를 펴서 그 지역의 공세를 격파한 이런 상황에서 전차 8대 그리고 야포 세문 이런 전과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야포도 세문 격파, 다른장 로켓 한문 격파, 무인 항공기 15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고,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승리해야만 러시아와 평화가 가능하다. 지금 뭐 협상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승리하지 않고는 협상 안 한다. 이길 때까지 싸운다. 이제 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푸틴에 대해서 첨언했는데 뭐냐? 푸틴은 요강이 있는 감방에 가서 반성 좀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전범이니까 너 감옥 갈 준비해. 이제 그 말이 되겠죠. 자, 미 하원 대표단이 키우를 방문했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투기 공급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미 국무장관이었죠.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키우를 방문해서 전투기 공여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러시아가 4개 방면에서 70여 차례 공세를 시도했는데 다 격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70여 차례 중에서 절대 다수가 바흐무트에서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아우디우카, 또 크레미나, 불레다르 이런 많이 알려진 격전지 이쪽에서는 거의 러시아군의 공세가 없고 바흐무트에서만 이 70여 차례 중에서 대부분이 공세가 있었는데, 그 공세가 뭐 완전히 뭐 그냥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때리는 이게 아니고 한 10명씩 이렇게 찔끔찔끔 오는 거, 그거 다 포함해서 70여 차례다 이런 거예요.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남부 지역에 샤헤드 136을 자폭 드론을 가지고 대규모 공습을 했는데 17대를 날려보냈는데 크림반도 쪽에서 그 중에 14대가 격추됐다. 근데 세대는 어떻게 됐냐? 그 중에 한 대는 이제 오데사 지역에 맞았고 2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17대가 뜨는 건 봤는데, 그리고 14대를 격추한 건 아는데 또 한 대가 오데사 쪽에 와서 자폭한 건 아는데 2대는 모르겠다. 아마 바다에 빠졌던지 아니면 어떤 농장에 처박혔던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공군이 5개 전투기 여단을 완편했다. 그리고 1개를 추가 중에 있다. 그래서 6개 전투기 여단을 완편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체르니우에서 최고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라는데, 체르니우는 아시다시피 키우 북서쪽에 있는 큰 도시죠. 바로 벨라루스와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가서 벨라루스 지역의 러시아군 그리고 벨라루스군 동향 뭐 이런 것들 좀 현장 지도하면서 그 지역의 지휘관들 모아서 뭔가 회의를 좀 했나 봅니다. 자, 그리고 백악관은 바흐무트 사수 결정을 내린 우크라이나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래서 뭐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 바흐무트 빼라 뭐 이런 이야기를 몇 달 전부터 했죠. 그런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끝까지 사수하겠다라고 했고,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 사실은
바른 결정이었다. 왜? 러시아군을 다 그냥 맷돌 갈듯이 갈아버렸으니까 바른 결정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판단이 되고, 지금도 바흐무트에서 굉장히 강력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지만 끝까지 버틴다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군의 이 결정에 존중한다라고 했고요. 자, 우크라이나가 이야기합니다. 바흐무트 함락설은 거짓이다. 러시아군이 깃발 꽂고 도주했다. 그래서 야간에 다 뒤섞여 있으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깃발 꽂고 도주한 거지 라고 하면서, 낮에 진짜 점령하려면은 사실은 탱크, 장갑차들 쫙 세워서 완전히 그냥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래서 낮에 우크라이나군이 그 행정청에 가서 깃발을 꽂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거 아닌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뉴욕타임즈의 전황 지도를 공급하고 있는 척8호 지도를 이 시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흐무트 지도를 확대한 것인데, 자,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 거예요. 이 척8호 지도를 보면 이 지역, 여기에 이제 볼록한 지역, 이렇게 삼각형으로 32번 도로를 따라서 이만큼 돌출부를 러시아군이 형성을 했었고, 그 아랫부분에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이 부분을 경합지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돌출부에서도 조금 더 경합지가 늘어났습니다. 그 말은 이 러시아군이 조금 더 진출했다. 그래서 누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느 한 측이 통제는 못하고 있지만 서로 또 어느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경합지로 좀 표현해서 이 지도상을 보면 러시아군이 북상하는데 일부분 성공했다라는 거고, 또 여기 이제 이 시내 북쪽에 보면 여기 제철소가 있죠. 이 제철소 쪽을 러시아군이 점령해서 그 제철소를 기반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척8호 지도 보면 여기 요 지점인데, 이 지점이 지금 행정청인데 여기는 그냥 흰색으로, 즉 우크라이나 영역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척8호는 이 바흐무트우카 강 동쪽으로만 러시아군이 점령을 해서 이 프리고진이 이 행정청에 깃발 꽂고 한 그건 의미 없는 쇼였다라는 걸 이제 척8호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러시아 보안당국은 타타르스키 살해범은 반전활동가다라고 하면서 범인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너가 했냐? 내가 했다. I do.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한 걸 보여줬는데, 그런데 동영상을 또 뭐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저도 봤는데, 그 동영상에 보면 그 폭탄 흉상을 갖다 주는 여자가 금발은 금발인데 머리가 엄청 길어요. 근데 여기 머리가 단발로 짧죠.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범인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러시아 보안당국이 반전 활동가가 이렇게 지금 이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지지하는 이런 과격 강경파를 살해한 것을 봤을 때 결국 이 반전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나쁘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포리자의 오리키우 지역에 대병력이 집결하고 있다라고 러시아 측 오신트 소식통들이 이렇게 텔레그램에 소식들을 올리고 있어요. 이 오리키우 지역이 어디냐? 이 자포리자 남부 토크마크, 여기가 이제 앞으로 격전지가 될 지역이고, 여기 드네프르강이 있죠. 그 바로 오른쪽, 이 드네프르강 바로 오른쪽 이 점선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의 대병력이 집결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토크마크를 치고 멜리토폴로 내려가는 이게 주공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관련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되지 않고 말만 텔레그램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크림반도 북부에 다중 방어선을 설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알려드렸듯이 우크라이나군이 드네프르강을 건널 수 있는 그 도하 장비를 헤르손 시에서 계속 강 쪽으로 지금 밀어보내고 있고, 또 이 첩보에 따르면 이 자포리자 쪽에도 공세를 펼 대규모 대병력을 집결 중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러시아는 어떻게 하냐? 크림반도를 사수하기 위해서 뭐 헤르손 남쪽, 자포리자 남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은 여의치 않으면 포기하고 크림반도를 절대 사수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를 뒷받침해 주는 건데, 이제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이게 참호선이죠. 그리고 여기 또 교통호가 뒤로 이렇게 파져 있고, 다시 여기 또 이제 참호들, 그리고 아마 여기가 숙소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파놨는데, 이런 것들이 다중방어선, 아주
여러 겹의 방어선을 파놨다라는 게 이제는 위성 사진으로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춘계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빠르게 공군력을 복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에 남겨졌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전투기들에 대한 복원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서 공급된 전투기들도 속속 임무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공세가 시작되면 우크라이나군이 제공권을 장악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주 11대의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 공군에 인도한 슬로바키아에 이어 폴란드도 자국 공군 보유 미그-29 전투기 1차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고 마르친 프지다츠 폴란드 대통령실 정책국장이 현지 시각 4월 3일 밝혔습니다. 프지다츠 국장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선에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미 몇 대의 미그-29의 인도 절차가 완료됐다 라며 이 물량은 초도분이며 앞으로 더 많은 미그-29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되어 영공 방어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넘어간 미그-29 물량은 4대로 알려졌는데요. 폴란드는 현재 보유 중인 30대의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 모두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고, 나토의 영공 방어 지원과 FA-50GF 전력화 일정에 따라 인도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폴란드 공군의 미그-29는 과거 동독과 체코, 소련에서 인수한 초기형 미그-29 기종들인데요. 폴란드 공군은 장기 운용에 대비해 2차례 대규모 성능 개량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임무 컴퓨터와 전술 데이터 링크 등이 교체되어 나토 규격의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공군 미그-29 전투기들은 기골 보강을 통해 수명이 크게 연장됐는데요. 2030년까지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체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에서 암람과 제이담 등 서방제 무장을 투발하는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소련 붕괴 직후 우크라이나에 1100대나 남겨졌지만 상당수가 중고로 처분되거나 폐기되었고, 나머지 창고에 방치된 전투기들이 유럽 각국의 지원을 받아 속속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 각 지역의 창고에 방치된 전투기는 수호 27 계열 40여 대, 미그 29 계열 20여 대, 수호 24 계열 100여 대 등 160대가 넘는데요. 예산과 부품 부족으로 복원이 어려웠던 이들 기체들은 지난해 외부에서 대량의 부품 공급을 받아 서부 모체에서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4월 3일 복원된 수호-27 전투기와 미그-29 전투기 운용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이들 기체에는 알라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아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량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호-27과 미그-29의 주요 부품들이 2010년대 중반 상당 수준 교체되어 우크라이나 국산 부품과 서방제 장비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원 물량들도 현대화 개수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이런 전투기 증가는 최근 수호-27과 미그-29, 수호-24 전투기 조종사를 긴급 모집하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긴급 구인 공고를 통해서도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전투기 수십 대가 추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우크라이나 공군, 앞으로의 공세작전에서 지상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미그-29 전투기, 또 수호-27 전투기, 수호-24 공격기 이런 것들이 주로 이번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수호-25 공격기도 있고. 자, 그런데 슬로바키아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11대의 전투기 전부 다 주고, 폴란드도 30대 중에서 지금 4대 일단 1차분 주고, 그리고 20대는 스케줄 지금 다 나와 있고, 나머지 10대도 한국의 FA-50 이런 것들이 빨리 들어온 대로 바로 주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천명했죠. 폴란드의 미그-29입니다. 동독이 사용하던 거, 체코가 사용하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폴란드가 받아서 현대화 개량, 나토식 개량을 해서 운영하던 건데, 이 나토식 개량을 했으니까 아마 제이담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때려버릴 수 있겠죠. 아주 정밀한 그리고 강력한 폭탄이니까 상당한 도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핵심인데, 과거 소련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 지역이 면적도 넓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지중해에서 흑해로 들어와서 소련 남부 지역으로 치고 들어와서 모스크바를 갈 수 있는 첫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많은 전략 자산들이 깔려 있었고, 이 지역에 소련이 해체되는 그 시점에 2,400대의 항공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크라이나가 뭐 패권 경쟁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으니까 이 중에서 전략 폭격기들을 비롯한 1,300대는 러시아가 가져가고 1,100대가 남아 있었는데, 그 1,100대 또 이걸 또 우크라이나가 다 운용할 능력도 안 되죠. 그래서 상당 부분 그냥 주기대에 있다가 중고로 어디 팔려가고 그냥 고철로 팔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중에서 160대가 아직도 창고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복원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복원하는데, 여기 보시면 알라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달려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복원했다. 이 기체가 기체 번호조에 해보면 없던 기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복원된 수호 27. 그리고 미그 29도 알라모나 아처 같은 이런 미사일들 장착하고 지금 이제 복원한 전투기다라고 보여주는 사진들이에요. 자, 이래서 현재 우크라이나 공군은 5개 전투예단 플러스 1개 예단을 더 추가로 하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전투예단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 치면 비행단이죠. 우리 비행단은 3개 대대가 기본이고 1개 대대가 20대가 기본이죠. 그래서 1개 비행단에 한 60대. 그런데 여기처럼 5개 비행단이다? 그럼 300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여기는 1개 여단에 1개 비행단에 한 20대, 우리로 치면 대대급을 여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5개 여단이니까 100대, 그리고 1개 여단 추가로 만들고 있으니까 20대 해서 120대 정도가 지금 이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부품들 많이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160대 중에서 상당수는 복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전선에 공급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조종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 전투기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57대가 격추가 됐대요. 그러니까 거의 5, 60명의 조종사가 죽거나 체포되거나 어떻게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호 24, 수호 27, 미그 29가 대거 지금 기증되고 있고 또 복원되고 있으니까 조종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외 긴급 구인 광고를 했는데, 야,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지원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우크라이나 공군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소식 들으면서 이제 더 핵심인 지상군이 세계 기계와 군단, 우리 한국군보다 더 세네요. 그렇게 되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확인된 것만 최소 25개의 지상 전투예단을 창설했을 정도로 공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를 위한 세계 군단급 부대를 편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총참모부가 직접 통제하는 전략기동군의 형태로 만들어진 이 부대, 과연 지리멸렬한 러시아군이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춘계 대공세를 위해 기존의 지역작전사령부와 별개의 지휘체계를 가진 3개 군단을 편성했으며, 이 군단이 총참모부의 직접 지휘를 받아 공세작전을 주도할 것이라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4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 총사령관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상장과 최근 군에 복귀한 돈바스 전쟁의 전설적인 영웅 미하일 자브로츠키 우크라이나군 부총참모장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이 군단 편성 작업은 미국과 영국의 자문단 지원하에 부대 창설과 지휘체계 구축, 각 제대별 공조훈련을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군단은 각 군단에 1개 전차 예단을 중심으로 각각 2-3개 기계화 예단과 차량화 예단 등 6개 기동 예단, 군단 직할 포병 예단, 방공 예단, 공병 예단, 군수 예단과 지원 부대가 붙어 10개 예단급 부대로 구성됩니다. 각 군단은 레오파르트2 계열과 챌린저2 전차, M1A1SA 전차 등 서방제 전차는 물론 우크라이나가 복원한 T-80 및 T-72 현대화 전차, PT-91 등의 전차 등을 주력 전력으로 160에서 200대 안팎의 전차를 보유하고, 궤도형 장갑차와 차량형 장갑차 보유 수량은 1200에서 1500여 대, 자주포는 40에서 80여 문 수준을 보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세계 군단이 480에서 600대의 전차와 3600에서 4500대의 장갑 차량을 전력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각각 군단의 전력도 대단한 강력하지만 이들 군단 3개가 집중적으로 운용될 경우 현존하는 러시아군 그 어떤 부대가 나서도 방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오신트 전문가들은 군단급 부대를 운용해본 경험이 없는 우크라이나가 현재와 같은 군단 편성으로 공세에 나설 경우 심각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군단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군단급 부대 창설 과정에 미국과 영국이 깊숙이 개입해 있고 지난해 미 유럽 아프리카 사령부 예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담하는 별도의 사령부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설치되어 운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 부대는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원을 받아 시행착오를 빠르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오신트들은 이번 부대 편성과 공세 준비 작업을 21세기 최고의 명장으로 불리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상장, 최근 군에 복귀한 미하일 자브롭스키 중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르스키 상장은 지난 2014년 돈바스 전쟁을 총괄 지휘해 명성을 떨쳤고 이번 전쟁에서는 키우 방어전과 리만 고속기동전에서 눈부신 전과를 보여줌으로써 명실공히 최고의 명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브롭스키 상장 역시 돈바스 전쟁 당시 한개 여단 병력을 이끌고 적진에서 470km를 휘젓고 다닌 명장 중의 명장으로 우크라이나군 내에서도 고속기동전의 대가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우크라이나군 내부에서는 이들 두 명장이 지난해 9월 4개 여단으로 러시아군 군단급 부대를 일방적으로 격파했던 리만 고속기동전의 확대판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공세를 위한 부대 편성과 신규 장비 배치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21세기 최대 규모의 기갑 공세가 될 우크라이나의 춘계 공세, 과연 어디서 어떤 형태로 시작될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기계화 부대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자, 지휘관은 이렇습니다. 시르키 상장. 지금 현재 총사령관이죠. 근데 이 사람이 14년 돈바스 내전 그때부터 굉장히 큰 활약을 해오면서 이번 리만 고속기동전 4개 여단으로 그냥 하루에 80km씩 전진해서 하르키우 주를 다 회복했던 바로 그 지휘를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자브롭스키 중장, 이 사람도 그 돈바스 내전 당시 기계화 여단을 이끌고 470km를 휘저어버렸던 그 장군인인데 국회의원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받아서 다시 현역 복귀를 했는데 여기 상장, 중장은 이 공산권 스타일의 중장 2스타가 아니고 우리식의 중장 3스타예요. 상장 3스타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2020년부터 이 군대 편제를 바꿨는데 그때부터 나토식 편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르스키는 그 2020년 이전에 상장으로 진급해서 지금도 그냥 상장으로 불러준답니다. 근데 미하일 자브롭스키 이 사람은 상장으로 전역했는데 최근에 다시 현역 복귀를 해서 이 군적을 올리니까 지금 이제 나토 스타일의 중장, 그래서 계급 똑같습니다. 별 3개.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별 4개, 대장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엄청난 기계화 부대로 단련된 이런 명장들이 이 전쟁을 지휘하게 되고 러시아 측 오신트들은 야, 니들이 그래봐야 군단급 지휘는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라고 하는데 미국과 영국 자문단, 고문단들이 좀 코치 많이 해주겠죠. 특히 이제 이 사람은 나토 파견 근무 경험이 있고 이 사람은 미국에서 유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 서방식 기동전 잘 습득하고 있겠죠. 보시면 다 지금 서방제 장비들입니다. 브래들리 장갑차, 그리고 스트라이크 장갑차, 총은 M16A2. 이야, 완전 미군입니다. 여기는 이제 스페인에서 기증해준 레오파르트 2 A4 이런 거. 그리고 여기도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 앞에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 군들이 총 들고 서 있는데 역시 M16A2 미군하고 똑같은 그런 장비를 하고 있죠. 물론 미군은 지금 M4쓰지만 자,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이 자주포는 AS90 영국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전부 서방제, 소총까지도 서방제로 무장하고 전술도 서방제로 무장한 이런 엄청난 세계 군단이
대기를 했다.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아까 말씀드린 자포리자주, 드네프르강 바로 옆. 저는 거기는 하나는 갈 것 같고, 하나는 크레미나 쪽에서 확 치지 않을까.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갈까요? 저는 바흐무트는 아닐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에워싸서 호위섬멸하는 곳이지 돌파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아니면 뭉쳐서 한 군데로 그냥 때려버릴지 기대가 됩니다. 세계 군단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